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국내외 주요 경제 및 투자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3월 셋째 주입니다. 돈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그전에는 특정 언론의 해당 뉴스를 인터넷에서 그대로 긁어와서 방송했다면 지금은 한 줄 키워드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정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방송하다 보면 특히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왜 종북 언론을 인용하느냐, 또 반대로 왜 적폐 언론을 인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돈 파는 가게는 종북 세력이냐 아니면 적폐 세력이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돈 파는 가게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저 돈 파는 가게일 뿐입니다. 어떻게 돈에 이쪽과 저쪽이 있겠습니까? 돈은 그저 돈일 뿐이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언론을 믿습니까? 북한에는 오로지 공산당 언론만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본주의 언론 공정할까요? 미국에도 진보와 보수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있듯이 언론도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언론은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곧 정치 세력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돕습니다. 그것은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이 정치의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한쪽 언론만 신뢰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감고 외눈박이로 재테크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이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한 나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읽어도 잘 이해 못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만 듣고 보는 그런 외눈박이로 내 돈을 불리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런 컨셉을 곁들여 진행해 볼까 합니다. 경제 뉴스로 읽는 정치, 또 정치로 이해하는 경제 뉴스. 어떤 실질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그 기사는 다 다릅니다. 헤드카피, 제목에서부터 다릅니다. 그것이 해당 언론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해당 언론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돈 파는 가게가 옳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돈 파는 가게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한 번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진작에 드렸는데 며칠 전에 끝난 연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32,000 가구가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셋값 10% 하락하면 3,200,000 가구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3040, 30대, 40대 취업자가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뉴스, 즉 전셋값 10% 하락하면 또 1월 실업자 수, 이 두 가지 뉴스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 뉴스를 읽는 정치로 이해하는 경제 뉴스의 그 실상을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가 주말 동안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전격적으로 하게 된 그때 사례와 비슷한데요. 트럼프가 대북 추가 제재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결정했다가 이것이 또 행정부 내 갈등이 점화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문제 역시도 우리나라 언론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셉에 따라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목은 아시아나 항공 주식이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아시아나 항공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덩달아 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발행한 ABS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이것들을 개인들이 많이 구입, 투자했는데 이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론은 정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사는 것, 이것은 정치색을 떠나서 생각이 달라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 브리핑에서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소에서 직영으로 일하는 근로자, 즉 대우조선에서 바로 월급을 받는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25년 경력의 근로자와 이 하청업체, 대우조선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이 하청업체에서 똑같은 25년 동안 근무했던 용접공의 급여가 3배 가까이 차이 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같은 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힘들고 정교한 일은 하청에서 많이 합니다. 위험한 일. 그런데 급여가 적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청업체에 가지 않습니다. 제조업은 기술이 생명인데 이 정교한 일은 하청업체에서 많이 하고, 그런데 하청업체에 청년들이 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직영 근로자와 하청의 임금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 소득 주도 성장, 길게 보면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색을 떠나 생각이 달라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통일을 가장 큰 국가 과제로 삼았습니다. 최근 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를 쏟아내는 특정 언론들 역시도 불과 몇 년 전에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이야기했던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치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현실은 이 통일은 국가 간 최대의 정치 행위라는 거죠. 즉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급하면
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통일이 되겠다 싶은 낌새가 있으면 서두릅니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이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것 그리고 통일 문제는 결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의회 선거. 자, 이렇게 거의 뭐 2, 3년마다 큰 선거들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어떤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 경제와 이 통일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양축,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어떤 좋은 결과를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선거와 맞물려서 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두르는 거죠. 이렇듯 이 정치 권력과 언론은 언제나 국민을 말합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그러나 국민이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 해당 언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정치 세력과 언론은 그것을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 말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쪽 언론만 읽는 반쪽짜리 경제 공부가 아니라 두 눈 뜨고 읽는 온쪽짜리 경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경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양쪽을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외눈박이로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제 이 뉴스 브리핑은 진행하면서 해당 사례에 따라서 정치적인 지향을 달리하는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한쪽 외눈박이가 아니라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금리 동결, 돈 파는 가격이 오랐다. 두 번째, 전세값이 10% 하락하면 32,000 가구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 한번 짚어보고요. 세 번째는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라는 뉴스. 네 번째는 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전격 철회했는데 그것이 미국 행정부 내 갈등이 점화되었다라는 뜻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 부실화가 도마에 오르면서 아시아나 항공 주식도 거래 정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로 많이 투자했던 ABS 유동화 증권도 부실 우려가 확산되었다는 소식들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례에서 정치색이 전혀 다른 언론들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비교해 드림으로써 외눈박이가 아니라 두눈박이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 금리 동결, 돈 파는 가격이 오랐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21일 우리가 알고 있는 FOMC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다라고 알고 있죠. 여기에서 금리를 2.25에서 2.5는 현재 금리 수준이죠. 바로 지난해 12월 달에 결정했던 겁니다. 이것을 다시 동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에도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겠다. 바로 이 인내심을 가지겠다는 것이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동결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는 올 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뀌면서 2019년에는 미국 금리가 올리지 않겠다. 만약 올린다면 한 번 정도에 불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예 동결을 했네요. 자,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돈을 푸는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달러를 풀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히 지난해에 피크를 이룬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마감을 했죠. 또 두 번째 돈을 풀었던 방식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시중에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채, 미국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즉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면 대가를 주어야죠. 바로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죠?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이것을 이제 매입이 아니라 다시 매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고 바로 달러를 거두어 들이는 식으로 시장의 통화 유동성을 축소했는데 이런 자산을 축소하는 것도 그만두겠다. 자, 지금 현재까지 미국은 월 한 300억 달러 정도의 국채 매각을 해왔었는데 이달부터 150억 불, 150억 달러, 300억에서 150억으로 줄이면서 이마저도 9월 달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공급해왔던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것을 다시 빨아들이는 일을 그만두겠다. 금리 인상도 그만두겠고 국채 매도도 매각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세계 경제에서 그동안 지난해까지 시장을 짓눌려왔던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만 가장 최대 이슈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을 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목했냐 하면요. 세계 경제를 진단하면서 파월 의장이 중국은 지난해부터 정부 부양책 등에 힘입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 이야기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중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 파월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중국의 부양, 중국 시장, 중국 경제의 부양을 미국이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또 유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유럽도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이 이야기 또한 빠지지 않게 미국이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의 도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 현재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다. 근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 자체도 조금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를 한 것과 맞물려 보면 결국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대치도 이 FOMC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조금 더 훈풍을 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내용은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3.2만 3만 2천 가구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3만 2천 가구가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굉장히 좀 쇼킹하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국의 임대 가구가 총 211만 가구입니다. 자, 이 가운데 3만 2천 가구, 이것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하면
1.5%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전셋값이 10% 하락해도 현재 전국의 총 임대 가구의 1.5% 정도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셋값이 10% 하락해도 98.5%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보도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은 한국은행의 자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를 또 다른 언론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98.5%는 괜찮다. 즉 1.5% 정도만 이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목대로 전셋값 10% 하락하면 32,000 가구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이것이 헤드카피인 경우, 제목인 경우하고 전셋값이 10% 하락해도 98.5%는 괜찮다라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제목에서 아주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첫 번째에서는 즉 32,000 가구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큰일 났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전셋값이 10% 하락해도 98.5%는 문제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크게 염려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띠는 언론에서는 조금 위협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정부의 조금 친한 언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32,000 가구 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 한국은행 보도 내용, 그 팩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체로 우리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 기사들 보면서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오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32,000 가구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데 이때 이 집주인, 임대인이 모자라는 돈이 한 최대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라는 비율이 이 가운데 무려 72%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가 부족한 임대인, 집주인이 전체의 72% 정도이니까 2천만 원을 만약에 32,000 가구의 70% 그러면 2만 가구 정도 되죠. 그것을 2천만 원이다. 최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1,4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최대치니까 이 중에 실제 현실화 될 것은 절반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사실은 현실화될 재정 리스크는 몇백억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은 정부가 긴급 공급을 해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전셋값이 10% 하락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할 때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것이 1.5% 불과하다, 또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정작 이 해당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대상 가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큰 날벼락이죠.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추기고 일방적으로 안심시키는 이런 보도 내용이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구에는 그랬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정부는 이런 가구들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 위험에 대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 태도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또 짚어볼 내용들은요, 이런 겁니다. 집값에 대한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남권 새 아파트도 4억 원이 내린, 새 아파트도 4억 원이 내린 매물이 거래됐다. 이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4억 원이 내렸다 하니까 엄청 크게 내린 거죠. 특히나 새 아파트.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거래 절벽입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들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죠. 강남 아파트에 특히 거래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이 내린 가격으로 팔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급하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들은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긋하죠. 그런데 4억 원씩이나 내린 매물은 급매물이죠. 아주 흔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 흔하지 않는 사례를 제목으로 깔아버리면 마치 이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전체 가구가 4억 정도 내린 급매물이 등장했네. 그러면 정말 강남 아파트가 지금 폭락하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지지난 해에는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냐고 모든 언론이 아우성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갑자기 폭락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언론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보도 태도들이 굉장히 냉온탕이 심한데 그건 역시도 해당 언론의 어떤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냐 하면 이것은 이제 경제 언론 기사인데요. 한국도 집값 1만 원 시대가 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 1만 원 시대. 자, 어떻게 느낍니까? 집값 1만 원 시대. 그렇게 하면서 강남 아파트 시카고 공포 우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강남 아파트 시카고 공포, 이 시카고 공포에 대해서는 뭐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국도 집값 1만 원 시대 오나,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주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강남 집값이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기사는 또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서울 아파트 작년 상승률의 6분의 1 찔끔 하락했다. 그러니까 아직 폭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준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집값 여전히 높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친한 언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값이든 주식이든 올라갈 때의 이 비율과 떨어질 때의 비율은 다릅니다. 동일시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90원짜리 주식이 100원이 되면 100원으로 오르면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이것은 약 한 11% 정도 오른 겁니다. 맞죠? 11% 하면 9.9원이 되니까 100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0원으로 올랐던 이 주식이 다시 90원으로 빠지면 얼마가 하락한 겁니까? 11%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10%가 하락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승한
비율과 또 상승한 것에서 하락한 비율을 똑같은 숫자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작년 상승분의 6분의 1 찔끔 하락했다. 즉 5분의 1이면 20%이고 6분의 1이면 20%가 못 되는 하락인데 이 정도 이것을 찔끔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6분의 1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까 이제 100원에서 90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유로 떨어지는 그 비율을 올랐던 비율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그보다 숫자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서울 집값이나 이제 또 전세값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의 정치 성향을 가진 언론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전세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설령 하락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한국 금융 시스템 전세 보증 대출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에는 치명적인 또 큰 일이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어떻게 조금 도와줄 수 없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의 하락은 분명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사람이 없다. 왜? 강남 아파트는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따라서 이때 강남 아파트가 한두 건 급매로 매매되는 이것을 강남 아파트의 전체 가격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정부의 친향적인 이런 언론들이 또 이런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래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떨어진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실제 또 다른 중개사무소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 급한 사람은 조금 더 싼 가격에 내어놓아도 또 사는 사람이 관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구매하려고 하시거나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뉴스 듣지 마시고 직접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해당 시장을 발로 뛰면서 살펴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언론 너무 믿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월 실업자 수 19년 만에 최대치 3040 취업자 급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역시도 정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실업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30대, 40대 취업자가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숫자적으로 통계청 숫자에서 나오는 실제 뉴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부 친향적인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구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인구 영향이 더 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구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인구 감소. 취업자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도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영향도 컸다라고 어떤 정부의 친향적인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후반으로 볼 때 이 30대 후반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가 약 한 1만 7천 명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취업자 수 감소는 5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 30대 후반을 예를 들면
인구 감소 폭은 1만 7천인데 취업자 감소는 마이너스 5만 명이니까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한 뭐 3만 3천 정도는 경제 영향으로 취업자가 급감했다라고 봐야겠죠. 40대 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후반도 여기는 인구 감소와 어떤 취업자 수 감소가 비슷합니다. 40대 후반도 보면 인구 감소는 마이너스 2만 8천 명, 2만 8천.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 취업자 감소, 인구 감소는 마이너스 2만 8천 명이고 취업자 감소는 마이너스 4만 명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취업자 감소가 인구 감소보다 많으니까 그 차이만큼 실제 이제 취업자가 감소했고 그 원인은 뭐 경제 탓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하냐면 2년 동안 30대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나이가 바뀌죠. 그래서 30대에서 이탈한 또 40대에서 이탈한 이런 것까지 비교하면 오히려 인구 감소 영향이 경제로 인한 영향보다 오히려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뭐 인구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취업자 수 자체가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구 감소의 영향이 있다, 인구 감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논조는 경제는 나쁘지 않다.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괜찮다. 다만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1월 실업자 수 19년 만에 최대 3040 취업자 급감이라고 보도를 뿌리는 언론은 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여기에도 큰 함정이 모순이 있습니다. 왜? 아까 정부 친환적인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 감소라는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실업자 수나 취업자 급감에 분명히 인구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구 감소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실업자나 취업자 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취업자 수가 절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것은 결코 우리 경제가 좋지는 않다. 이 현상이다라는 점도 함께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태도에 따라서 한쪽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양쪽을 같이 보면서 제대로 좀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1월 실업자 수 또 3040 취업자 급감이라는 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전격 철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 발표가 있고 난 후에 트럼프가 바로 그 제재를 철회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미국 재무부가 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기 전에 과연 트럼프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 트럼프가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마치 몰랐던 것처럼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서일까요? 자, 이건 역시도 정부에 반대하는 정부의 등을 지는 언론과 정부의 친한 언론의 태도들이 사뭇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친화적인 언론들의 태도는
이 트럼프의 대북 추가 제재 전격 철회를 마치 어떤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쪽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또 현재 정부와 조금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언론들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북한을 지고 쥐락나락 이렇게 흔드는 전략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종합적인 관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통일은 국가 간 최대의 정치 행위이고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그 시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과 북한의 사실은 문제인데 실질적인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는 거고 그 가운데 정작 지역적인 영토적인 당사자인 우리 한국은 이 북한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꼽살이 끼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보면 이 통일에 대한 것은 상당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과정들이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통일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 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없고 길게 보면 언젠가 이 통일은 결국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당히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한호하면서 과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을 전제로 또 정부는 국민들에게 강하게 또 이야기할 것도 조심해야 될 뿐더러 또 지금 삐긋삐긋 한다 해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쏘갔다 크게 지금 북한에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또 보도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통일에 대한 이 시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 하는 것도 미국과 북한 또한 가운데 끼어 있는 한국조차도 상당히 정치적인 전략이고 전술이고 그 가운데 머리 수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틀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언론 역시도 조금 이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꾸 보도를 해 주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읽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일은 언론에 맡겨야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투자에 있어서 이 대북 경협주 저도 지난 2차 협상이 트럼프가 아주 호언장담을 해서 잘 되리라고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북 경협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험 투자입니다. 모험 투자이기 때문에 설령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의 한 10% 이내 10개의 투자 가운데 하나 정도 그렇게 할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설령 물리더라도 뭐 크게 부담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투자는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결국 인내할 수 있냐의 여부는 내가 정신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정 상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시아나 항공이 회계를 담당하는 이 3일 회계법인, 이 3일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보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모든 기업들이 감사를 받죠. 이 감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적정 의견을 주어야 이 기업, 특히 지금 여기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모든 회계를 제대로 했다라는 건데 이 적정 의견이 아니고 한정 의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일부 틀리는 것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 의견 자체는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견이다. 제대로 좀 받지 못해, 제대로 회계 처리를 못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나 항공과 같이 이런 코스피에 등록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정 의견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거래가 정지된 사례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이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아시아나 항공의 재정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의 재정이 얼마나 부실하냐라고 이제 따져보면 3일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받고 다시 제대로 회계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부채 비율이 기존의 504, 약 한 500%에서 625%로 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볼 때 아시아나 항공의 회계 처리가 500%에서 625%니까 부채 부분에서 125%나 숨겼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이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일종의 모기업이죠. 금호그룹, 이 금호고속, 이 등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한정 의견. 그래서 이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거래가 같이 아시아나 항공과 마찬가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아시아나 항공과 이 금호그룹 이 관계는 결국 상대가 서로 지금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 이 재정이 부실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ABS 증권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자산을 유동화시키면서 발행했던 자산이 바로 증권이 ABS 증권입니다. ABS 증권을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유동화하기 힘든, 예를 들면 현금은 가장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꺼냈다가 쓰고 또 갚을 수 있는 자산인 반면에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행기, 또 아시아나 건물, 이런 것들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ABS 증권입니다. 이런 ABS 증권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ABS 증권 자체에 대한 신용이 높습니다. 그 ABS 증권에 대한 신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이자도 높다면, 즉 신용도 높고 이자도 높다면 당연히 투자자한테는 구미가 당기겠죠. 아시아나 항공에서 발행한 이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증권은 그래서 이전 금리도 높고 신용도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2018년도 전체 ABS 공모 규모만 무려 7,100억 원에 달한다. 7,1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7,100억 원을 누가 샀냐? 주로 개인들이 샀다. 왜? 저금리 상태에서 신용이 높은, 금리도 높은 상품이니까 상당히 많이 매력적이었죠. 보면 KB증권,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유한트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바로 아시아나 항공에서 발행한
ABS 자산 유동화 증권들을 개인한테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S 증권의 부실 우려가 어떻게 해서 확산되느냐 보면 ABS 증권은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 자산 유동화의 대상 기업은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부실화되어서 즉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 이하로 떨어지면 발행했던 이 증권을 조기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조기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지난해만 발행했던 것이 7,100억 원인데 이것이 갑자기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조기 상환이 불가능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ABS 증권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BS 증권을 투자한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당장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우선은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산업은행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상당히 또 주요 주주이기도 한데 이 아시아나 항공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향후 끌고 갈 것인지라는 문제와 ABS 증권에 투자한 개인들이 이 불안이 어떻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는 것과 맞물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이 ABS 증권 이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즉 비행기만 계속 뜨면 아시아나 항공이 뭐 망할 우려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확산되면 우리 불안이 계속 전염되면서 오히려 ABS 증권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의 향후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굉장히 경색되고 ABS 증권 부실 우려가 결국 아시아나 항공 전체의 재정 수급 위기하고 맞물리면서 지금 감독 당국에서 예상하는 것을 벗어난 그런 위기도 초래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ABS 증권 이 사태에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품들은 항상 약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어떤 해당 기업의 회사채 구입할 때도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좀 살펴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어떤 금융기관, 은행 등등의 객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만 믿고 투자하기보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재무 정보부터 체크하고 한번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채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바로 펀드들이 있습니다. 펀드도 이런 채권형 펀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안전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은행 금리 수준 정도로 운용하는 순수한 채권형 펀드가 있고요. 또 이런 아시아나 항공처럼 조금 위험 등급이 높은 채권 회사채를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소위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특정 기업 종목의 채권에 또 이런 ABS 증권과 같은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수익도 그닥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혹시 앞으로 어떤 기업 회사채에 투자하시려는 의향이 있는 분들, 왜 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이유, 그런 분들이라면 해당 기업의 단독 이런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하이일드 채권형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
각 기업의 글로벌 이렇게 선진국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펀드도 있으니까 그것 또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제 뉴스로 이해하는 정치, 또 정치로 이해하는 경제 뉴스라는 컨셉을 곁들여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양쪽을 같이 보면서 또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서 뉴스를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돈 파는 가게 역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구독하거나 공유하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536015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